조급해할 거 없어. 그는 자기 집에서 했던 말을 그곳에서 되뇌었다. 몇 시간만 기다리면 비가 그치겠지?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세월과 장마로 피폐해진 정부의 모습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그러다 보니 차츰 정부에게 지난날과 같은 애정을 보이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들끓어오르는 정열과 지진과 같은 사랑이 가축의 놀라운 번식을 가능하게 했던 일을 떠올리고는 2주째가 되는 어느 날 밤, 애정 반, 호기심 반으로 그녀를 잠에서 깨워 애무를 하려 했다. 그러나 페트라 코테스는 그의 행동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잠이나 자세요. 그녀가 졸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그런 짓을 할 때가 아니에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천장에 부착된 거울에 비친 자신과 그녀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실패를 실로 연결해 쭉 늘어놓은 듯이 보이는 페트라 코테스의 등뼈를 보면서 그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 시대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만큼 자신들이 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트렁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 죽음을 맞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우르슬라뿐 아니라 마콘도 주민 모두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거리를 지나며 우울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응접실에 앉아 멍한 시선으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쳐다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세월의 흐름을 해와 달, 날이나 시간으로 나눈다는 것의 무의미함과 그런 구분에 상관없이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체념한 듯한 허탈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다시 돌아온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를 기쁘게 맞이했고, 그는 고장나서 기침소리같이 울려대는 아코디온을 아이들에게 연주해 주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코디언 소리보다 백과사전에 더 큰 흥미를 보였으므로 그들은 다시 매매의 침실로 모이게 되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상상력은 한껏 발휘되어 비행선을 구름 사이를 떠돌며 잠잘 곳을 찾는 코끼리로 바꾸어 놓았다. 백과사전을 뒤적이던 그들은 어느 날 낯선 복장을 한 낯익은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그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본 뒤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 사진을 페르난다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말탄 사나이가 대령일 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의 모습과 같다고 말했으나 사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타타르족의 무사였다. 이런 식으로 시간은 흘러갔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로데스 항구의 아폴로 신의 거상과 뱀을 춤추게 하는 사람들 얘기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르난다는 곡식 창고에 3파운드밖에 안 되는 말린 고기와 한 부대의 쌀만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그에게 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은 남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페르난다의 대답이었다. 좋아. 그렇다면 날이나 계거든 어떻게 해보기로 하지.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말했다. 얄따랗게 썬 고기 한 점과 약간의 밥으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그는 집안일은 등한시하면서 백과사전 보는 데만 열중해 있었다. 지금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잖아. 그는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다. 언젠가는 비가 그치겠지 뭐. 곡식 창고의 형편이 악화됨에 따라 페르난다의 짜증은 점점 심해졌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으로 투덜대다가도 결국은 쏟아지는 폭포처럼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불평은 단조로운 기타 소리처럼 낮게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풍부한 가락의 높은 곡조로 변해갔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다음날 아침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그녀의 불평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문득 빗소리보다 더 크고 잠시도 그치지 않는 종알대는 소리를 듣고서야 페르난다가 집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왕비가 되는 교육만을 받아왔는데 지금 바람둥이에다가 게으르기 한량없는 남편이라는 작자가 벌렁 들어누워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기나 기다리고 집안 식구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 같으니 어떻게 살겠는가 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 와중에 자기만이 엉망진창이 된 집안 살림을 꾸리느라 동분서주하며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해도 해도 끝없는 산더미처럼 밀려있는 일을 처리하느라 뼈가 부서질 만큼 수고를 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 안녕 페르난다 잘 잤어라고 아침 인사를 하는 법이 없으며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인다거나 눈자위가 거무뒤티해 보이는 게 피곤한 모양이라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심통을 부렸다. 그녀는 애초부터 식구들 누구한테도 그런 따위를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녀를 헝걸레 조각이나 벽에 그려진 낙서만큼도 대접해 주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수군거리기를 천장을 기어다니는 쥐새끼 같다거나 바리새인 같다거나 강교한 인간이라고 하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투덜거렸다. 그녀는 또 심지어 죽은 아마란타조차도 큰 소리로 자기를 흉보기를 똥구멍과 오줌구멍도 구별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했으니 도대체 사람의 입으로 그게 할 소리인가 하고 혼자서 따지기도 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모든 고통을 참고 지냈지만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가 말하기를 이 집안이 파탄지경이 된 것은 노무자들을 학살하라고 군대를 파견한 정부와 똑같은 기질을 지닌 고원지대의 여자를 이 집안 식구로 받아들인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니 이 치욕스러운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나는 알바 공작의 양딸로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는 지체논분 높은 신분이란 말이야. 고귀한 핏줄을 타고나 성스러움의 상징인 반도에서 전해진 11가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나한테 그따위 언사를 쓰다니. 이곳이 16개의 은식기를 보고서도 입을 쩍 벌리는 천박한 인간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바람둥이인 남편이란 작자는 배꼽을 잡고 웃어대며 이렇게 많은 스푼과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걸 보니 사람이 아니라 무수한 발이 달린 지네가 식사를 하는 모양이라고 떠들어대질 않나. 나 말고는 누가 백포드주를 언제 내오며 어느 쪽에 있는 어느 술잔에 따라야 합당한가를 또한 붉은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시골뜨기인 죽은 아마란타를 보라지 백포도주는 낮에 마시고 붉은 포도주는 밤에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그뿐인가 늪지대 일대를 다 뒤진다고 해도 황금병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나 말고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죽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도대체 똥을 누는데 황금병기를 사용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며 내게 똥을 누는 게 아니라 박하사탕을 만드느냐고 말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내 뱃속으로 낳은 딸년인 레나타까지 나서서 똥이 든 병기를 침실에서 보게 한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병기가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가문의 문장까지 새겨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속에 든 것은 보통 사람들의 똥이나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점이 있다면 고원지대 사람이 싼 똥이라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고 맞장구를 치지 않았던가.
하긴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그런 소리를 할 정도면 다른 식구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하지만 남편만은 나를 눈꼽만이라도 이해해 줬어야 옳잖아. 어쨌거나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노라고 맹세한 부부지간이니까 부모 집에서 장래용 화환이나 만들며 특별히 부족할 것도 애달파할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가 이 고생을 시키고 있으니 마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게 아니냐고. 언젠가 나의 대부인 분이 자기가 직접 서명하고 반지 모양의 사인까지 찍어보낸 편지에서도 내 손은 클라비코드나 연주해야 마땅하며 그 외에 어떤 굳은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손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주의를 받았음에도 남편은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무더운 이 고장, 이 집에다 나를 끌어다 처박아 놓고서는 오순절도 미처 끝나기 전에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트렁크를 끌고 불량배들이나 즐기는 아코디언을 들고 미천하고 몰상식한 여자와 정분이 났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여자의 궁둥이만 봐도 어떤 계집인지 알만하다고 수군거리더니 정말로 암말처럼 커다란 궁둥이를 흔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나와는 정반대의 인간임이 분명해. 나는 궁전에 있거나 식탁이나 잠자리에 있거나 간에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본 적이 없어. 정규 교육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나를 자기 마음대로 다룰 자신이 없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창녀처럼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여자에게 한눈을 팔게 된 것이지만 사실 그 여자는 창녀보다도 더 지독한 여자지. 창녀들은 솔직하게 문간에 붉은 등을 달아놓지만 그 여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 나는 그 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성스러운 돈 페르난도 델 카르피오와 돈 레나타 아르코테 사이에서 태어난 귀하신 분이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는 죽어 무덤에 묻힌 뒤에도 새색시처럼 뽀얀 피부에 에메랄드처럼 맑고 싱싱한 눈동자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지순례단의 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나와 그 여자의 더러운 출신과는 비교가 안 되지? 페르난다의 불평은 끝이 없을 것 같았다.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듣다 못한 아우렐리오 세군도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 아버지가 여기 도착할 때는 이미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 그는 꼬박 하루 동안 그녀의 불평을 참고 듣고 있다가 그녀의 허점을 찌르며 반박했다. 페르난다는 그의 반박에 이렇다 할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때의 그녀의 짜증을 돋우는 불평의 목소리는 빗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드세어졌다. 아우렐리노 세군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식사에만 열중하다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